저기 예전에 노사 문제는 노사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정부와 정치권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을 유튜브에서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노사 유튜브에서 뭐라 그랬다고? 노사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을 하고 정부와 정치인들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노사 문제에서의 갈등과 조정 중재 역할을 하는 게 경사문이잖아요. 예, 그런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습니다. 노사 간에는 자율이 제일 좋고 안 되는 문제나 또 그다음에 이 자율적으로는 자기들 당사자 문제나 해결합니다. 사회 전체에 관련된 거 이런 거나 잘 안 풀리는 문제는 저희가 그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 드리고 합의를 유도하지만 자율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거는 아마 망고의 진리입니다. 당사자끼리 한다는 게 보다 더 좋은 게 무엇입니까? 또뭐 질문이 예전에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노동계에서 주로 하시는 얘기가 일부 이제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다. 예. 근데 그거는 뭐 노동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뭐 여쭤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뭐 이야기 물으시고 다 해보세요. 예. 다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전에 한국대표에서 지적한 게 위원장님께서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경위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부터 세탁해야 된다는 그 말이 거두 정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은 뭐 머리를 드셔다는 이러시겠는데 그 취지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저도 뭐 지금 그렇게 머리를 세탁하고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노조위원장 출신이지만 제 아내도 프로공단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으로서 두 사람이 지금도 영등포 지역이에요. 그때 남서울 지역지구 금속노조 남서울 지역지구 제가 청년부장 한일노조위원장 청년부장이에요. 제 아내는 여성부장으로서 두 사람이 눈이 맞아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우리 전라남도 순천시 그래서 공장에 다니는 여성노동당 노동조합 위원장인데 우리 집에서 반대로 여기 오늘 아침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노동위원장이고 저도 위원장이고 그래서 만났어요. 결혼했고 제 형님은 서울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서울은행 그 다음에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성남에 콜티빵 노조 결성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 집안은 친기업이라고 하는데 친기업은 아니고 친노조인데 기업인은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아무도 기업을 해본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 노동조합에 저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은 김문수보다 더 친노동인 사람은 아마 노조위원장이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 말이 좀 이제 반노동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태일 기념사업회 초대 사무국장, 제가 전태일 기념사업회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초대 사무국장, 문익환 목사가 회장. 전태일 기념사업 기념관을 제가 창진동에 사줬습니다. 집을 한 채 샀습니다. 당신이 무슨 돈이냐? 제가 외국에 그 당시 보험을 해요. 유럽과 미국에 보험을 해서 전태일 기념관을 사드렸습니다. 두 번째, 청계노조에 제가 창동 이소선 어머니 댁에 가서 그때 계속 청계노조 간부들한테 한자를 가르쳐줬어요. 그때는 텔레비전법이 한글 일부분 없었어요. 한자로만 돼 있어요. 한자를 가르쳐줘서 텔레비전법이 배우기 위해서 한자를 제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창동 어머니와 그 가족들 예를 들면 지금 전순옥 국회의원 있습니다. 전순옥 국회의원과 전태삼 그 여동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지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태일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태일 정신은 지금은 상당히 이상한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전태일이 무슨 뭐 혁명가인 것처럼 얘기하고 전태일은 기독 노동층입니다. 그 어머니도 교회, 창동교회에 다니시는 분이고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기독교적인 그 사랑이 많은 분이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전대일이지 자기 이익을 위한 전대일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고 우부장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한 적이 없어요. 전대일은 자기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밑에 미신사, 시다 격퇴를 하는 그런. 그래서 저는 청계천에서 공장에 미신 보조도 하고 저당 보조도 하고 시야계라고 이렇게 다림질하고 시야계사도 하고 청계천에서 6개월 이상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공장에 가서 한일도덕회 노조위원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청계피복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가 사줬어요. 그것도 외국에 당시 모범이에요. 그 청계피복 노동조합 사무실을 저 보면 청계 실가에다가 하나 사드렸고 지금도 아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권인수 현재 국회의원이 있어요. 권인수 국회의원이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데 조영래 변호사가 소송을 해가지고 권인수 성고문 피해자를 위한 국가 손해배상의 승소비에서 4,800만 원 받아서 그 구로공단 5월 위에 노동인권회관을 열었는데 그 노동인권회관의 소장을 권인숙 소장이 하다가 미국 자기 남편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저보고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감옥 갔다 나온답니다. 선언 사건을 감옥에 2년 정도 가다가 나와서 있는데 전대일 노동인권회관 소장을 해달라고 제가 소장을 하다가 그 도중에 당시에 민주자유당 김영삼 대통령이 불러서 정치를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반노동이라고 말하는 분이 누군지 저는 여기 토론을 하자 이거예요. 저보다 더 친노동이 누가 있더라고요. 제가 경기도지사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제가 6년 한 사람입니다. 6년 이상 한 사람은 아마 지금 이미자 의원 정도가 아마 재선이에요. 지금 6년째 하고 그 외에는 나보다 더 환경노동위원회 한 사람이 있어요. 왜? 환경노동위원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촛불 배고픕니다. 안 하려고 해요. 저는 자발적으로 제가 6년 동안 환경노동위원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지금 경기도의 노총 1대부터 16대까지 전 의장이 다 저를 지지한다고 신문하면 보셨죠? 안 보신 분은 저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제가 저 경기도 수원 권성구에 있는 경기도 노총회관을 제가 지었거든요. 270억을 들였어요. 그리고 택시 노조의 경기도 택시 노조의 장학금을 매년 제가 몇 억씩 드렸어요. 노총 장학금 말고 택시는 따로.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도립의료원이 6개 있어요. 수원, 의정부, 파주, 포천, 이천, 안성 6개의 도립노조가 있는데 이게 전부 민노총이고요. 보건산업의료노조 중에서 이 경기도립이 최강성입니다. 그런데 최강성 민노총 그 도립병원을 제가 임기 8년 동안 10번 이상은 제가 다니면서 경기도지사가 역대 도립병원 6개를 다 다니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노조에서 그러더라고요. 다 오는 사람이 당신이 처음이라고요. 도립병원 왜냐하면 경기도가 크고 기관이 많아요. 안 오는데 나는 10번 이상을 다니면서 내가 가면은 바로 한쪽에는 병원장, 한쪽에는 노조위원장, 그래 현장 한 바퀴 돈 다음에 두 분 불러다가 오셔서 그분들한테 이따 드리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뭐가 애로가 있느냐, 왜 싸우느냐. 보통 도립병원장 물러가라. 그래가 계속 꽹가리치고 냄비 뚜껑을 두드리면서 싸워서 환자들이 일을 못하지. 제가 그래서 한 1년 정도 노력을 해가지고 일단은 본만하게 했는데, 저는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고 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도립은 경남 진주의료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강성노조였어요. 그래도 제가 올만하게 다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여기가 예산이 부족한데, 대신에 내가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이 있다. 그거는 천정에 거미줄 털고 땅바닥에 저 휴지만 청소를 하면 내가 예산을 무제한 지원하겠다. 근데 이게 1년 걸리다. 그럼 내가 그랬어요. 나는 도지사가 왔다가 4년 있다가 집에 가잖아. 그분들은 평생 직장이에요. 당신들 직장 당신들이 청소 거미줄 털고 쓰레기 치워야지. 내가 이런 이야기 하여서 참 미안하지만 이게 도림인데 그거. 그래서 그것만 고치면 내가 예산 지원하는데 그거 다 1년쯤 지나니까 이제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예산도 다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도립병원도 제가 있을 때 새로 지어가지고 안성도 크게 지고 이천도 크게 지고 포천도 보강하고 파주도 완전히 신축했어요. 제이스도 다 하고. 그래서 도립병원에 그 파업 많고 최감성인 노조에서 저는 폐쇄 하나도 안 시키고 다 지금 잘해가고 좀 물어보시고 나보고 반노동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네.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전태일 정신을 이상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누구요? 전태일 정신을 이상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누가 전태일 정신을 이상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태일 정신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전태일 정신은 전태일은 그 책이 있잖아요. 평전 있죠. 그거 보면 일기를 본인이 다 썼어요. 그다음 조영래 변호사가 쓴 평전이 있어요. 그게 전태일 정신이에요. 그거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는지. 그 책을 저는 뭐 여러 번 읽었고요. 그런데 전태일 정신이라는 건 한마디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다. 막 나도 정계전에 이제 공제공장 다닐 때는 정계전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공장이 수백 개 되는데 화장실이 하나 있어. 공중 화장실. 그거 가보면은 막 그 안에서 전부 우는 소리예요. 시다들. 화장실에 와서 울어요. 울 데가 없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우는 우리 여자 근로자 아주 어려요. 그때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면 13살, 14살. 나는 20살, 21살에 내가 들어갔지만 보통 13살, 14살. 그럼 왜 우냐? 그러면서 그런 거를 전대를 다 도와주고, 그 다음 밥을 못 먹으니까 막 결핵이 걸려가 피를 토하고 이러면 그걸 다 자기도 어려운 사람이 전대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풀빵 사주고 나면 차비가 없어가지고 청계천에서 저 창동까지 걸어 다녔어요. 이게 전태일 정신이에요. 정말 남을 위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게 전태일 정신이에요. 자기 뭐 월급 올려달라. 그거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는. 노동해방도 한마디도 없어요. 됐습니까? 위원장님, 그 노란 공포법이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이슈인데요. 어제는 라디오에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어요. 어떤 입장인지 한 번 더. 노란봉투법은 이제 법안을 제가 이제 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제가 전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우조선의 하청 노조 같은 경우는 정말 근로조건도 열악한 건 하청주잖아요. 임금도 적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참 어려운 분이죠. 그러면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하청 공장의 지나친 저임금과 지나친 그 근로조건 열악한 것만 맡아가지고 외식 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별도로 제가 관심 가지고 해결 방안은 다 다를 거야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하청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는 민노총에 아주 연봉이 많은 사람들이나 다 해당되는데, 결국은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이 어느 쪽일까? 그 법대로 이수진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그게 어떤 효과를 미칠까를 판단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진짜 하청 노동자가 꼭 득을 본다. 거기서 법안을 제출할 때 그 써놨더라고요. 대우공장, 대우조선해양노조의 하청 기업에 대해서 뭐 수천억의, 그대로 내가 말하는 수천억의 손해배상을 이게 되는 거예요. 수천억을 뭐 청구할 사람도 없고 또 해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가 이걸 법제화를 시키면 그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법제화를 막 시켜서 지금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저는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제가 산업안전관리 기사예요. 공장생활. 저는 환경관리 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기 기능사, 전기안전기사, 그리고 보일러 기능사, 1급 위험물 취급 기능사, 1급, 2급 열관리 기능사, 이런 제가 기능사와 기사 자격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제가 현장에서 그 일을 직접 한 사람이에요. 산업안전기사라는 거예요. 산업안전관리원.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도 지금 좀 과도하기 때문에 기업이 여기서 안 하고 다 도망가버려요. 왜 해외로 나가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왜 해외로 나가요? 한국에서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투자가 오느냐? 잘 안 와요. 저는 도지사도 투자를 유치해서 일자리 만드는 게 제일 문제예요. 안 와. 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도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할 때는 그 투자 적격성 심사를 해요. 그 땅값, 그 다음에 임금비, 그 다음에 각종 법규, 이런 걸 봐요. 또요. 경사님이 주체로 한국노총이랑 같이 민주노총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인사노이 뭘 같이 취임사예요. 예? 아까 취임사에서 경사님이 주체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고 언급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관심 주체죠. 근데 이제 일단 현재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 그만큼 뭐좀 이렇게 잘 안 들려서 마이크 끄고. 지금은 이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네. 이번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만큼 좀 민주노총을 경선을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의지를 해보는. 문성현 위원장이 저 대학의 후배 아닙니까? 바로 나는 나이는 동갑인데 나보다 1년 대학 후배예요, 그분이. 그분이 정말 뭐 저보다 운동을 한 거의 10년 늦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민주노총에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노총을 했죠. 그런 분인데, 그 아주 훌륭한 인품과 노조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비하면 문성현 위원장만큼 그런 민주노총을 위해서 그만큼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절망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찾아가고 말씀도 듣고 하는 거예요. 민주노총이 여기 이제 양경수 위원장도 있지만 각 분야별로 뭐 급식노조라든지 마트노조, 건설 일용노조, 비정규직 많은 그런 어려운 노조도 많잖아요. 그런 민주노총의 5%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분들이 저희들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도 이제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 저는 이제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딸도 이제 애도 낳고 있는데, 우리 딸은 사회복지사예요. 굉장히
딸이 사생활하는 걸 보면서 더 제가 왜 요즘 우리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힘들어하느냐 보면은 애들 보육 육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거를 국가와 기업과 서울시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 내가 그래서 경기도지사를 할 때 이천에 가면 SK 하이닉스가 있어. 지금은 SK가 인수를 했지만 그때는 그냥 법정 외환은행 관리였어. 최장근씨 저 의자 하나 갖다 드리고 이런 우리 기자분 앉으시고 좀 이쪽에 가서 앉았었지. 너무 힘드시다. 그쪽에 좀 앉았었지. 앉았어. 그래서 편안하게 나는 땅바닥에서 취재하는 분들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의자 갖다 놓고 기자분들 편하게 내가 해드리고 싶어. 그것도 뭐 제 서비스 일부 안 되면 최대한 편안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 의자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2000 SK 하이닉스가 직원이 지금 10,000명이 넘어. 근데 거기는 2000의 인구가 한 26만밖에 안 되는 그 중도시. 그러니까 보육 교사가 어린이집 선생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거기는 3교대를 하거든요. 여성들이 3교대 하는 사람 많아서 24시간 아이를 낳자마자 볼 수 있는 그걸 영영아 24시간 어린이집을 만들자. 내가 이렇게 제안하니까 회사가 없어 난색을 부려. 그 사고 나면 전부 자기 회사 책임. 걱정하지 마라. 시립을 해주겠다. 그걸 시장이 그때 조금돈 시장인데 이전 시장도 이거 그거 뭐 골치 아프게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사고 나면 저 책임 못 해. 그래도 하자고. 그래서 내가 도에서 돈을 확 도와줬어. 그러니까 첫째 문제가 뭐냐. 선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서울은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많지만 그 이천에는 선생님이 굉장히 귀해요. 그럼 선생한테 사택을 주잖아요. 사택을 회사 기숙사 일부를 내가 선생 사택을 다 줬어요. 그거 오면 이제 사택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야간에 하니까 안 하려고 그래. 선생님들 내가 뭐 야간까지 뭐 봐야 돼. 그래서 야간 수당은 또 많이 줬어.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 거야.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김경희 이천시장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잘 돌아간다, 이 아직도. 내가 할 때 그거 벌써 한 10년 되고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엄마가 밤 10시에 출근해서 8시가 나면 6시에 나와요. 이게 나이트 근무. 밤 10시에서 6시에 나오면은 그 집에 가서 쉬고 장보고 목욕하고 저녁에 찾아가도 되고 안 찾아가도 돼. 대신에 그 어린이집은 아기를 위해서 돈을 엄청 써요. 우리 시와 도와 그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맞벌이 부부가 또 그거 많아요. 그 산에 커플이 많아. 지금 잘 돌아가요. 한번 취재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여성들이 아기 키우는 문제, 아기 낳는 거야. 산고는 내가 줄여드릴 수 없지만 아기 낳고 나면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시장과 도지사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심하고 아이들 키울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성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육과 교육인데요. 교육도 지금 전부 과외 공부 시켜야 돼요. 그럼 과외 공부 시키면 대학 교수, 조국 교수의 아들 같은 경우는 어째가 잘 들어가지만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애들 교육을 서울대학교 교수만큼 그렇게 잘 시킬 수 있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공교육을 강화를 해요. 공립학교 중에서 기술학교 같은 것도 만들어서 거기 보내면 과외 안 시켜도 걱정 안 하고 부모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다. 엄마가 일을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왜 애 안 낳겠어? 그래서 애 안 낳는 이유가
갓난애 키우는 거 초, 중, 고 대학 이후는 나누고 초, 중, 고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택 문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중적으로 해결하자 이거. 그걸 경사노위가 해야 된다는 거죠. 꼭 무슨 싸움 그럼 민주노총도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쁘죠. 저기는 SK 하이닉스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노총 사업장이라도 병원 운영하는 이런 데 저는 다 해드릴 거거든요. 그것도 다 병원도 전부 나이 들면 나거든요. 3교대. 그래서 서울 같은 데도 그런 거 하나 지어가지고 서울시장하고도 이야기하고 대통령한테 이야기하고 획기적인 보육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강성노조라는 말 자체가 강성노조요. 강성노조. 그 말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계시는 자리에서는 사실 그런 단어 자체가 좀 노동계를 좀 자극하거나 지금 대화를 추진하시려는 상황에서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어떻게 조금 안 들렸습니다. 강성노조라는 말 자체가 노동계한테는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거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강성노조라는 말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제 인터뷰도 있고 그런 단어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강성노조가 어떤 게 강성노조냐? 강성노조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게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좀 막 좋게 받아들이지는 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이제 영어로 밀리턴트 유니언이죠. 밀리턴트. 이건 전투적 노조죠. 밀리턴트. 보통 그렇게 노동 노사관계 이런 데서 밀리턴트 유니언. 그러니까 굉장히 전투적인 노조. 이런 밀리턴트인데 막 우리나라에는 그걸 강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보통 안 되나.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언론에 보통 그렇게 하죠. 내가 창안한 언어가 아니고 보통 언론에서 강성노조다 이런 말을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노동계에는 좀 자극을 반발을 좀 키우거나 그러진 않을까 싶어요. 강성노조라는 말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그 처음 듣는데.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 저는 박노해하고 제가 이제 같이 공범 관계에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산업인 이런 것도 있는 거지만. 이제 여기 심상정 정의당 의원. 그래서 다 우리 공범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이제 강하게 반독재 투쟁에다가 노동 해방 이야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이 한 사람인데 지금 생활임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도 제가 만든 용어 제가 책이 임금론에 대한 책이 있는데 요즘 재판이 돼서 잘 없습니다. 제가 처음 그 생활용어라는 임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강성노조라는 말은 상당히 요즘 언론에서 만든 말 같은데 그것 때문에 반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 때문에 반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가 굉장히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 노래 같은 거나 그림, 걸개 그림 있잖아요. 그림, 노래, 그 다음에 투쟁 방법 막 골리앗이 올라가고 막 진로 하이트 막 옥상에 막 올라가고 브레카드 걸어놓고 막 여기 대우조선 해양 하청한테 보면 그거 이상한 구조물을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거는 그건 아마 사용자가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오래 살았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이 나는 노동은 존엄한 것이다. 신성한 것이다. 노동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인데 그거를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스스로가 표현할 때도 뭐 지옥 같은 노동이라는 그런 거는 이제 표현 자체 진짜 지옥 같은 데가 있다면 제가 가서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비하, 자기 학대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오시고 노동자들 자존심을 가져요.
노동에 대한 신성성과 긍지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질문. 네, 하세요. 아. 나 하실 순서. 그 아까 말씀하신 듣고 있으시면 잘 듣고. 네, 그 불법 파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불법 파업이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원청과 하청이 이제 교섭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모든 파업이 불법이 되는 이런 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도 뭐 폭력행위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지적을 이제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는 쪽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이걸 법제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셨는데 반대라기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그냥 다수결로 될 문제가 아니다. 185대 115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만약에 그 신중한 뭐 공청회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다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렇죠. 또 합의가 된다면 우리가 해야지. 그런데 지금 지난번 검수완박처럼 노란봉투 이런 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통과되면 그거 안 되지. 산업위원장이 그런 게 아니에요. 중대재해법도 그거 안 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근데 나는 국회 의석이 많으니까 두들기면 이거는 합법적이다. 저는 그런 거는 보상하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용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악덕 기업주는 당연히 처벌해야 되지만 무조건 사용자는 악이고 노동자는 선이다. 그런 선악 부분은 이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중에 좋은 사람도 많고 노동자 중에 좋은 사람도 많고 다 이게 섞여 있는 거죠. 그 하나를 구분해서 나쁜 것은 없이 좋은 것은 높여나가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 다수결은 다 맞다? 아닙니다. 저는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이야기하면 더 복잡하겠다. 그 정도로. 그래요. 뭐 말씀하세요. 질문. 예, 저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노란봉투법은 아까 답변을 해주셨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위원장님의 어떤 철학과 부딪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어떤 말하자면 선량한 기업들이 어떤 이제 피해를 볼 수 있고 피해를 많이 봐요. 예, 그리고 예, 우리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작용을 인지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임기 동안에 그 대통령의 건의에서 이 법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좀 의사가 있으신지? 물론 하는데 이제 지금 대통령도 박진 장관이 해임 결의가 됐잖아요. 박진은 나는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나하고 생각이 외교적인 문제 생각이 비슷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해임 결의하는 거는 국가적인 나는 굉장히 망신이라고 생각해요. 박진은 아마 세계 어느 나라 외교장관보다도 우수한 외교장관. 뭐 내가 친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좋은 장관. 그것도 그 사람 다수결이라고 해서 해임 논의를 하면 되겠어요. 윤석열 정부 내각 중에 박진만큼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 그러면 안 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시험실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가지고 있는 입법 의도는 제가 아는데 시험실 같은 데도 일정 용량만 되면은 그걸 시험실 같은 데 사고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신고해서 그걸 제한을 받아요. 그 법에 적용받는 제한을 받아요. 과거에는 시험실 이런 데는 좀 느슨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강화를 시가 유럽 EU 상공회의소가 여기 있어요. 미국 상공회의소 암체험입니다. 암체험도 이거 아니고 다 해외 상공회의소 이거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이거 안 된다. 유럽에도 없고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냐. 이런 법 아래서는 화학, 제약 이런 종류는 이거 아예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러면 되겠느냐. 그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회라는 게 저도 법을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국회라는 데가 이게 자기들 그냥 표를 주로 보고 이제 국회는 표가 많으면 자꾸 그 토발 시키려고. 그게 합리적이나 두 번째. 그래서 지난번에 그게 중대재해처벌법 말이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과도한 독소 부분이 있다. 그걸 고쳐야 됩니다. 저는 무슨 그 법 다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노란봉투법에도 좋은 취지는 살리고 문제되는 독소적인 부분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우리 카메라 기자분들이 힘드세요. 더 이상 없으시면 이걸로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언제든지요. 여기 기자실 만들어놔서 와서 뭐 우리 사무실 저는 뭐 언제라도 뭐 전화하시면 기자분들 전화 저는 국민의 전화로 바로 섬길 테니까 저는 기자분들의 역할이 제가 이제 공무원 하면서 늘 공무원 보고 이야기도 하고 기자분들 이야기하는데 공문서를 하나 만들면 보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20명이 안 됩니다. 그 결제 도장을 찍는 사람, 참고 뭐 쓸데없는 사람, 뭐 회람 이렇게 해봐야 20명 안 됩니다. 여러분이 쓰는 글은 무조건 뭐 어마어마하게 뭐 세도 수 없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영상 또한 똑같고 그래서 기자들이 공무원보다 훨씬 사회적 영향이 크고 중요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래서 부디 기자분들이 정말 나라를 올바르게 끌어주시는 국회의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저 국회의원도 많이 봤지만 국회의원 뭐 도지사 누구보다도 기자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좋은 그런 기사와 또 이런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걸로 마무리. 됐습니다.